2005년 5월 13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의 한 주택에서 7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을 밝히지 못한 채로 장기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신이 발견이 됐을 때 시신 상태는요, 눈과 코 그리고 입 모두 삥 둘러가지고 롤 테이프로 감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두 손과 발은 뒤로 묶인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목 또한 이제 묶인 상태였는데 전화선과 그리고 휴대폰 충전기 선에 의해서 결박이 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70대 할머니 분의 양 볼에는요, 구타당한 흔적으로 보이는 멍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국가수에서 시신을 부검을 해본 결과 기도 폐쇄와 몸 안에 있는 장기 파열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즉 누군가가 70대 할머님을 결박하고 잔혹하게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건 현장에서는 장롱이며 서랍을 뒤진 흔적도 역력했습니다. 할머니의 반지 그리고 팔찌 약 80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진 것이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그 외에 범인을 지목할 만한 증거라든지 단서 같은 거는 전혀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집 거실이나 방바닥에 족적이 남아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문 또한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들은요, 이 범인이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한 후에 이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 같다라고 추정했어요. 이 피해 할머님의 셋째 아들분은요, 사건이 일어난 날로 추정되는 그날 오전에 어머님과 통화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어머니를 만난 사람은 없었던 걸까요? 사건의 그날 오전, 이 피해 할머님께서는요, 같은 동네에 이제 다른 할머님 분과 함께 시내로 나가셔가지고 침을 맞고 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침을 다 맞고 집으로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왜 70대 할머님을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셋째 아드님이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분은요, 서울에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들은 지 겨우 30분 만에 강릉 어머니 집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사건이 터지고 30분 만에 사건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었던 걸까? 이 점이 좀 이상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 아드님 분은요, 서울에 내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닐 직장을 구해놓고 강릉에 있는 나의 짐 일부를 서울로 가지고 가려고 내려온 상황이었다. 정말 강릉 버스 터미널에 딱 내리자마자 어머니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온 거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분의 이런 알리바이는 모두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택시라든지 버스를 탄 시간들과 그리고 사건의 시간, 그리고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는 그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통신 기록들, 뭐 이런 걸 다 조회를 하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아들분한테는 정말 협의점이 없었던 거예요. 셋째 아들분의 말은요, 진실로 확인이 됐어요. 이 아들분은요, 이 진범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정하셨습니다. 왜냐면은 이 할머님께서 사망하시고 나서요, 이 셋째 아드님의 꿈에 나오셨었대요. 그런데 꿈속에서 이 할머님이 범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범인을 못 잡아? 라고 얘기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왜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직감은 엇나가지 않았어요. 사건이 터지고 경찰들은요, 마을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나가지고 사건의 그날 알리바이라든지 여러 가지 탐문 수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알리바이가 다 입증이 됐고 다 나왔대요, 정확하게. 그런데 딱 한 명, 마을 사람들 중에 딱 한 명만 알리바이가 확인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망하신 피해자 할머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수양딸 송여인이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송여인은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그녀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다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증언하신 마을 주민분은요, 이 사건을 최초로 발견하시고 최초로 신고한 주민분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사건의 그날 이 피해자 할머님 집을 들여다보게 됐대요. 그런데 집 문이 활짝 열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아니 이 할머니가 뭔 집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놨어? 하면서 집 안쪽을 살짝 봤는데 서랍은 다 열어져 있고 뭔가 사람의 촉이라는 게 집이 어질러져 있고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주민분이 수양딸이었던 송여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피해자 할머님 집 이상하다. 집이 다 파헤쳐져 있다. 뭔가 무슨 일이 난 것 같다. 얼른 이 할머니 집으로 와라. 그런데 계속 송여인이 안 왔대요. 그래서 이 주민분이요, 송여인한테 3번이나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고, 왜 안 오냐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피해자 할머님의 집에 송여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송여인이 살던 곳은요, 피해자 할머님의 집에서 불과 2분 거리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송여인은요, 피해자 할머님과 가장 가까운 수양딸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송여인의 그날의 행동들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한 걸음에 달려와도 모자랄 판인데 엄청 늦게 오니까. 거기에다가 이 송여인이 어찌됐든 피해자 할머니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분이 들어가 보자고, 집 안이 엉망진창인 것 같다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송여인이 싫다고, 나 안 들어간다고, 혼자 들어가셔서 보고 오시라고 엉덩이를 쓱 뺐다고 합니다. 그때는요, 아내 할머님이 사망해 계신 상태인지 어떤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양딸이라고 여길 만큼 피해자 할머님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 송여인. 이 송여인은 왜 그날 할머님의 집에 들어가는 걸 꺼렸었던 걸까요? 결국에 이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이 송여인은 이 피해자 할머님의 살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해 이유는 할머님에게 송여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할머니가 돈 갚으라고 독촉해서, 결론은 돈이었던 거예요. 체포된 직후 송여인은요,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라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서 끝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얼마 후에 뜻밖의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고 검찰 쪽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송여인이 범행 도구로 썼다는 이 청소기 봉이요, 아예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청소기 봉에 비닐조차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송여인의 말대로 청소기 봉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숨지게 했다면은 엄청 심한 충격이 가해졌을 텐데, 그런데 봉에 비닐봉까지 그대로 씌워져 있다? 뭔가 이상한 거죠. 거기에다가 처음에 이 피해자 할머님의 유가족분들이요,
이제 집을 조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할머니 팔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할머니 팔찌가 없어졌다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송여인한테 네가 가져갔지 할머니 팔찌. 팔찌 없어졌다는데 팔찌 어떻게 써? 라고 하니까 이 송여인이 그 팔찌 집 앞 개울가에 버렸어요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팔찌가 할머니 집에서 나온 거예요. 즉 없어진 물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없어진 물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요, 경찰이 다시 물어봤대요. 진짜 당신이 이 할머니를 죽인 게 맞냐고. 당신이 죽였냐고. 그랬더니 이 송여인은요, 아니요, 제가 안 죽였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경찰서에서는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되물으니까 송여인은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 자백을 한 거였습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송여인이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리게 됐어요. 12년이 더 흘렀을 때 이 송여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12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나 혼자 살았다. 진짜 죽고 싶은 나날들이었다. 그날 그 사건 생각하기도 싫다. 그날 내가 죽였다라고 자백한 것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얘기를 한 거다. 당시 경찰들이 나한테 무슨 년 하면서 네가 죽인 게 맞잖아. 썩을 삐삐삐 같은 무슨 년아 이러면서 욕을 해대는데 당시 우리 막내가 3살이었습니다. 3살 아이를 안고 조사를 그런 식으로 받는데 살인 안 했다고 할 사람도 없겠더라.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면. 내가 정말 그 조사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죽였다 그래 내가 죽였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라고 송여인은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살인인데 조사가 힘들어서 살인을 허위로 자백을 했다라는 게 좀처럼 쉽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위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도 검찰 측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또 무슨 얘기인 걸까요? 이 송여인은요,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집에 길을 지나가던 한 스님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우리 집에 소중한 아이가 죽을 거다라고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마을에서 죽은 할머니가 한 명 있지 않냐. 그 할머니의 영혼이 이제 우리 집에 막내 아들을 노리고 있다. 당신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 아들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이 왔는데 얼마 전에 죽은 할머니 있지 않냐. 그 할머니의 원혼이 당신 막내 아들을 노리고 있다. 당신이 경찰서에 자수하러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그 할머니의 영혼에 죽게 될 거다. 지나가는 스님이 한 이런 말을 이 송여인은 모두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님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 할머님의 유가족분들도 모두 알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유가족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요, 당시에 경찰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 송여인이 뭔가 이상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 형사분이 스님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스님, 저쪽 위쪽에 올라가면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송여인이라는 여자가 한 명 사는데 그 여자를 한번 떠봐 주세요. 범인인 것 같은데 물증이 없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 스님이 당시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송여인 집에 가가지고 이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짝 뜨니까 이 송여인이 스님한테 저 자수하면 얼마나 감옥에서 살아야 될까요?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경찰들은요, 이 여자가 범인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체포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뭔가 좀 찝찝하죠? 그래서 그 후에 경찰들은 이제 여자를 체포를 했고, 참 체포한 게 참 찝찝하다. 찝찝하기는 그죠? 도대체 그날 피해자 할머님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이 범인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결박을 하고 할머님 얼굴에 테이프로 칭칭 감고 이런 걸로 봤을 때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살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던 2017년 9월 사건 발생 12년 만에 할머니를 살해한 범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입수한 증거 물품들 중에서는요, 이 할머님 얼굴을 감는 데 쓴 걸로 보이는 포장용 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건을 재수사했었던 강원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는요, 사건 현장에서 쓰인 걸로 보이는 이 테이프 심지 안에 있었던 작은 지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지라고 하면 테이프 있으면 여기 지금 요거 있죠, 여기 종이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결과 한 사람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경찰들은요, 이 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이렇게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이 테이프로 피해자 할머님의 얼굴을 감으려고 하면서 테이프를 딱 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장갑을 한쪽을 잠깐 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테이프로 이제 잠깐 뭔가 이렇게 끝에를 뜯어낸다거나 이제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장갑을 끼고 이제 이어서 또 범행을 저지른.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테이프 심지에 1cm 남짓의 지문이 묻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경찰들이 추정했을 때. 2017년 8월 31일 사건 발생 12년 만에 쪽지문으로 인해서 밝혀진 이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는요, 피해자 할머님의 집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사는 49살의 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자는요, 이미 교도소에 다녀온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력들 모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폭행하고 돈이나 기금속을 훔치고 모두 그렇게 받은 전가만 11범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 남자는요, 억울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어요. 이 남자는요, 내가 한 10여 년 전에 그때쯤인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를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그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나는 범인이 아닙니다. 왜 내 지문이 거기서 나왔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이 범인일 거예요. 나는 억울해요. 경찰에 구속된 후 이 강력한 용의자는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강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던 이 남성은 무죄로 나왔어요. 무죄. 왜냐면은 이 쪽지문 밖에 증거가 없지 않냐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이 남성을 범인이다 라고 단정 짓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지문이 사건 현장에서 찍힌 게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진짜 이 사람의 말대로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었다면 그 도난한 그 제3의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지문이 나온 것 자체만으로는 이 남성이다라고 지목하기에는 무리감이 있다. 그리고 범행일로부터 12년 후에 이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였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이 남자가 무얼 하고 있었는지
그때 당시 자기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때렸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증거 불충분, 무죄. 이 사건의 담당 형사들은요,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당시의 수사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스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송여인의 말대로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뭔가 여러 가지 좀 찜찜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70대 할머님을 살해한 진짜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12년 만에 붙잡힌 이 강력한 용의자가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송여인? 아니면 제3의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늦더라도 이 사건의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릉 70대 노파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